베트남. 여러분은 베트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쌀국수와 베트남 전쟁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전부는 아니겠지요? 베트남 여행, 베트남 문화, 그리고 삶과 인생까지 베트남의 모든 것 굿모닝 비엔남에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임사님.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비엔남 엄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좀 1년 만에 그냥- 큰 마음을 품고 네. 팟캐스트 방송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네. 지난주에 저희가 공지 방송 같은 걸 올렸고 오늘 다시 첫 번째로 좀 의미 있는 컨텐츠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거창한 건 아닌데 일단은 뭐 방송을 이제 새해 올해는 무슨 해입니까? 청룡의 해라면서 그래. 맞아. 청룡 일이 멋있어. 그러니까 강력해요. 요즘 그래서 뭐 지나가는 얘기도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출산율이 좀 올라가지 않냐. 왜? 그러니까 이게 청룡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강력하잖아, 사실. 그러니까 올해 태어나는 이제 신생아들은 이제 청룡을 띠를 가지고 있으니 사실 이게 아시아권에서는 좀 강력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뭐 붉은 돼지 뭡니까 뭐 이런 거보다 좀 청룡 이러니까 좀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주식기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청룡 하나 그렇죠. 뭐 쥐 이런 건 좀 뭐가 좀 그렇다 아닙니까, 사실. 그때 뭐 푸른 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보다 청룡이 강력하다 아닙니까, 사실 이게 좀. 그래서 올해는 뭐 사실은 뭐 이게 보다 보니 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뭐냐 애를 이제 가지고 싶으신 분들의 이제 그 뭐냐 이제 그 좀 이제 올해 좀 이제 맞춰서 좀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사실은 저희 와이프도 뭐 이제 드래곤 얘기를 해요, 살짝. 블루 드래곤 너무 멋있습니다. 야. 그렇죠. 드래곤 좀 강력하니까 이제 사실 저희 와이프도 지금 저한테는 조금 이게 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좀 뭐 올해는 너무 지나간 얘기로 출산율이 오지 않겠냐라는 뭐 그렇게 쏠렸다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사실 뭐 네.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긴 한데. 네. 저희가 어쨌든지 그 청룡의 해를 맞아가지고 팟캐스트 다시 시작한 만큼 저희가 한 100만 년 전쯤에 잠깐 트라이얼로 시도했다가 포기했었던 일인데 저희 그 굿모닝 비엔남 청취자들 단톡방을 다시 한번 개설했습니다. 이름하여서 저희가 이제 굿비 베트남 비즈니스 모임 1번 방. 아직 뭐 네. 1,500명이 찾아야지 이제 2번 방, 3번 방이 만들어질 텐데 일단은 그 소위 말해서 우리 가게 할 때 뭐 이제 개인 가게도 옆에다가 가맹문 이렇게 붙여놓고 뭐 1호점 뭐 이런 거 합니다. 뭐 저기 뭐 구리점, 하노이 미딩점 이런 거 써놓는데 이게 다 무슨 뭐 다른 지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큰 뜻을 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소리가 합니다.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우리도 사실 플랫폼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치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것도 뭐 네이버에서 해가지고 좀 잘 나간다 그러더고 막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그게 지금 트위치가 한국에서 사업 철수를 했잖아요, 지금. 뭐 망 사용료니 뭐니 뭐 이래저래 말이 좀 많아가지고 사업 철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에서 지금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지금 그걸 오픈한 게 치직이라 그러더라고. 보니까 지금 그게 아프리카나 저 있지 않습니까? 저거 뭐냐 우리 아프리카처럼. 그래서 지금 뭐 고급 플랫폼으로 해서 한다는데 우리도 혹시라도 이제 뭐 라이브 방송 뭐 하게나 이제 좀 이게 영상이 들어간 방송을 하면 그런 거 한번 쓰면 재밌지 않냐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즘 그 이만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지난주에 한 것처럼 이거 뭐 일단 시작을 해야지 그걸 하지. 그거부터 하려고 하면 이거 준비하다가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이트하게 팟캐스트 방송 먼저 시작했다는 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그 굿모닝 비엔남 굿비 베트남 비즈니스 모임 1번 방 저희가 비즈니스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이거는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이 방송이 뭐랄까 이 돈벌이 뭔가 베트남의 사업 성공 이런 거와 연관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존에도 위험을 줄 수 있다는 느낌에 그냥 이름만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넣었으니까요. 뭐 여행, 뭐 주재원, 그냥 뭐 이런 연애 관심 이런 분들도 같이 들어오셔서 또 물어보고 답하고 이러는 장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2%랑 엄사장 딱 2명만 들어와 있으니까 이 방송을 빨리 들으시는 분이 처음으로 입장하신다면은 그 소위 말하는 나는 이 방 지금 2명씩 들어왔어. 이런 영광들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완장 채우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요즘에 그거 해야 됩니다.
후원금 많이 하신 분이 완장을 달아야지 선착순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일단은 그 후원금 많이 해서 원장 타는 거는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들어오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시면 뭐 아무 혜택은 없지만 기분이 좋다 그래서 정도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거 말고 또 저기 뭐가 있을까요? 무슨 재밌는 소식이 최근 한 주간의 근황 같은 게 있나요? 응? 어제 축구 봤습니까 어떻게? 아니요, 축구 안 봤습니다. 그냥 결과만 뉴스로 봤습니다. 뭐 이겼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네. 어제 한 11시 베트남 시간으로 10시였거든요 사실. 10시 경기에서 집에서 저기 뭐 인터넷으로 좀 보다가 한 골 먹히는 걸 보고 사실 껐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원하니까 축구가 되게 재밌었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아니면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게 인내심이 없어서 이제 지고 이런 경기를 오래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뭐 사실 축구는 이겼고 한 거는 뭐 요즘에 뭐 특별한 이슈가 있나요 어떻게? 없으면은 바로 뭐 본방송 넘어가도 되고 그랑 토크를 뭐 해. 다른 이슈는 뭐 없는 것 같고, 저는 지금 새롭게 시작한 이 방송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말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요새 하노이 날씨가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또 하노이에 계신 분께서 출장 지금 약간 어제는 심각했어요. 사실 제가 뭐 어제 출근을 제가 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요즘 차가 안 잡혀가지고 지금 택시 타고 다녀요. 사실 차가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차가 이제 없어 택시 타고 다니는 게 원래 택시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뭐 바이크를 타거나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사 온 위치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금방에 차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뭐 차가 안 잡히는 거는 뭐 오케이인데 이제 뭐 그까지는 오케이죠.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어제 이제 출근을 하려고 오늘 차를 타는데 야 그 영화 미스트 봤어요 혹시 당신 그거? 봤죠. 그 뭐 저 사일런트 힐 같은 그런 느낌 말하는 거 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와 저는 어제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밖에 불이 난 줄 알았다. 그 정도로 진짜 무슨 안개가 와 진짜 너무 이 참 정확하게 끼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느 정도 되면은 진짜 도로에 오토바이가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진짜 어제는 그 스모그가 심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제가 아내 보고는 이제 와이프 보고는 지금 절대 운전해서 가지 말고 택시를 타라.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공기가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요즘에 하늘 보니까 지금 그게 이제 지금 가장 큰 이슈라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저번 나오지 않습니까? 제 영상통에서 배웠던 런던 스모그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 아마 이게 한 달 이어지면은 이 폐병원에 죽는 사람들이 분명히 늘어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공기가 진짜로 안 좋습니다. 지금 하루가 문제가 굉장히 이 뭔가 꼈다는 게 이게 말 그대로 단지 그런 그 뭐지 안개가 낀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진짜로 어마어마했다는. 미세먼지가 어제 뭐 수치가 240인가 나왔다던데 얼마 높은지 모르겠는데 사무실 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뭐 미세먼지 수치가 저기 뭐냐 240이 나왔다 이거 엄청나게 높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 잘 알지 않습니까? 하노이의 그 안개가 낀 그 안 좋은 뭡니까 지금 딱 그거고요 지금 공기고 공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다음 주 이제 여기 베트남 이제 설 연휴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고요 지금. 하여튼 출장 가시거나 여행 가시는 분들은 하노이 날씨가 참 이 지랄 맞은 것들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금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감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예. 문제가 많다라는 거 해서 그거 빼고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지금 그래도.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때 연휴가 다가오는데 이제 뭐 중국으로 치면 춘절, 한국으로 치면 설날 연휴가 이 동양권에서 똑같은 연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베트남도 한 일주일에서 많이 쉬면 열흘까지도 쉴 겁니다. 이 프로님 며칠 쉬십니까? 일주일 쉬고 중간에 금요일 하루 있는데 설 다음 날이 금요일 연휴 다음 날이 그거 하루 쉬면은 거의 뭐 10일을 쉴 수 있는데 네. 뭐 아직까지는 회사에 휴가는 안 올렸고요.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뭐 때때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 열흘짜리는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올해는 원래 한국 가려고 했다가 사실 좀 비행기 좀 늦게 예매하고 하고 이래서 안 가고 뭐 이번에는 작년에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와이프네 친정에 갔다 왔는데 친정이 아니라 작년에 사실 한국을 들어갔다 왔고 올해는 이제 좀 저희 장영 장모님 뵈러 친정 집으로 한 4일 정도 내려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 엄청 시골은 아니고 도시긴 한데 좀 내려가면 좀 지루해서 일주일 이렇게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이제 제가 한 4일 정도 있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4일 정도 해서 고향집 좀 내려갔다 오려고요. 그래서 예.
이번에 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선물도 좀 바리바리 사들고 가려고 계획이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네. 저희 뭐 근황은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오늘 또 빠르게 저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그냥. 예.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조금 베트남 여러분들의 진출과 사업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이제 준비해 드리고자 지금부터 이제 좀 좋은 내용들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마침 제가 작년 한 몇 개월 동안 좀 고생했었던 시장조사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서 베트남 식품 시장 현황과 신유통 채널에 대한 진출 전략을 알아보자라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 새로운 시즌 이제 3 방송부터는 좀 신상을 조금 오픈하고 연결들을 좀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일단 저는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 중소기업들 베트남에 진출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컨설팅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또 이제 빵집을 또 운영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세미나를 진행했었던 내용입니다. 시장 조사를 하고 세미나 했던 내용으로 베트남 식품 시장 현황 및 신유통 채널 진출 전략이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사실 이거는 뭐 제가 가진 자료는 아니고 괜찮은 이제 친구가 준비를 한다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뭐 제가 뭐 할 얘기가 있으면 좀 더 하는 걸로 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오늘 이제 주제가 베트남 식품 시장 현황이고 신유통 채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 전과 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이 얘기를 하면 이게 딱 한 번씩 답을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뀐 바뀌었죠. 얘기들을 네, 바뀌었습니다. 바뀌긴 했죠, 사실은 뭐. 네, 그래서 계속 것들을 한번 이제 알아보고 네.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바뀐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캐치해서 우리가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제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 베트남 이 식품 시장하고 이 신유통 채널 진출 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뭐 저희가 이제 조사했었던 바에 따르면은 베트남의 소매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쭉 진행해 오다가 2019,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살짝 꼬라박았다가 2021년도에는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퍼센트 증감세 기준으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172억 불을 하던 게 이제 2021년도가 되면서 200억 불 이상 가면서 그냥 뭐 감으로 많이 커졌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 수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로 가지고 있던 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히려 이제 잠깐 줄었다가 더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게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베트남 혹은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만들어낸 영향인 것 같아요. 주춤했지만 다시 그걸로 더욱 성장하게 되는 요인들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이 베트남 식품 시장에 대한 우리가 트렌드를 한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냥 크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트남 사람들도 이 웰빙이나 유기농을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이거는 사실 좀 형식적인 공식적인 자료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없잖아. 있는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고요. 이거는 뭐 저번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건강과 그걸 신경 안 쓴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코로나라는 포인트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자극한 건 무조건 맞아요. 그거는. 이거는 뭐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아까 친구들 뭐 이거 친구들 제가 영상한 얘기죠. 저번에 제가 식품 방송 하면서도 얘기 한번 한 것 같아요. 제가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60억이 넘죠. 70, 80억 됩니까? 사람 중에 건강을 이제 이거 뭐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뭐 요즘에 공청기 이런 게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판매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거는 물론 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야 워낙 이제 그냥 딱 맞닿아 있죠. 사실은 저거랑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한 그 지랄맞은 더러운 공기와 우리의 예. 폐 건강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긴 한데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라도 사실은 좀 관련 제품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들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저 와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집을 사고 나니까 이제 가장 먼저 설치하고 싶어 한다는 게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저희 뭐냐 뭐 일단 식기세척기랑 이제 건조기 이런 거를 샀는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의 그 생활과 관련된 좀 그런 일인데 제품들인데 그걸 제외하고 지금 가장 먼저 찾았던 게 사실은 그거였어요. 지금 뭐냐 정수기. 아, 정수기 그 이제 정수기가 먹는 정수기 아니면은 저기 샤워할 때 쓰는 정수기 이것도 베트남도 찾아보니까 정수기를 시스템으로 이 설치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 근데 지금 그런가요?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런 걸로 해서 좀 시스템 예를 들면 집 전체를 정수하는 거 이런 걸로 해서 좀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주위에 그걸 제외하고라도 이제 뭐 공청기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많이 컸죠. 그래서 이거는 영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게 지금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좀 둘러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좀 돈 있는 중산층 이제 뭐 저희 와이프가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딱 와이프 정도 월급 받는 사람들은 집을 사거나 이제 이사를 가거나 하면 이제 이런 것부터 딱 먼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가전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것들도 다 연관이 되지 않나 싶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이프로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네. 관심이 어쨌든지 높아진 건 사실이긴 하다. 코로나 되고 사실이긴 해요. 나니까 뭐 마스크도 쓰는 거고 뭐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키워드를 4개를 뽑았는데 첫 번째는 웰빙과 유기농, 그 다음에 가심비와 가성비. 예전보다도 그런 가격 대비 이런 그 심리적 만족도와 가격 대비 성능비, 이게 가성비라는 말이 이거 재밌는 건데 이게 외국말로는 번역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길게 가격 대비 성능 비율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뭔가 이런 그 고정적인 단어로 돼 있는 게 뭐 영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고 베트남어도 딱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음, 가성비와 가심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사람들이 되게 신경 쓰기 시작을 했다. 뭔가 나의 만족감도 줘야 되고 뭐 성능도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거는 뭐 세월이 가면서 그러겠지만 원산지와 원재료를 따진다. 이것도 이제 전에 말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이 이게 옴니 채널 형식으로 더 가기 시작했다는 건데, 확실히 베트남 시장도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온라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한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라임과 플로우를 맞추기 위해서 4개 키워드, 웰빙 유기농, 가심비 가성비, 원산지와 원재료, 온라인과 오프라인 4개 키워드가 이제 뭔가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그런 변화의 핵심 키워드다라는 것들을 그냥 뽑았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베트남 그 식품 시장에 대한 주요 트렌드를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트렌드에서 우리가 어떤 신유통 채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프로님은 아직 개념이 딱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유통 채널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뭐요? 신유통 채널? 신유통 채널. 뭐 딱히 지금 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사실 온라인 쪽이긴 하고요. 예, 네. 온라인 마케팅이고 뭐 어쨌건 저도 유통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뭐 유통을 있긴 한데 사실 뭐 식품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취급하는 건 아니라서 네. 조금 다르긴 하죠. 일단 뭐 그래서 뭡니까 신유통 채널은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신유통 채널이라는 말은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네. 과제였어요, 과제. 신유통 채널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래서 그럼 신유통 채널이 뭔데?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 뭔데? 유통 채널은 알겠는데 신유통 채널이 뭔데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신유통 채널 그게 뭔지에 대해 사실 좀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신유통 채널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그 신유통 채널이라는 거에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이 신유통 채널이라는 게 등장하는 배경은 먼저는 코로나19가 핵심적인 요인이죠. 전 세계의 뭔가 문화, 라이프스타일, 패턴 등을 바꾼 가장 큰 고놈이었으니까 그 코로나19가 출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들의 핵심적인 상품의 요인이 가격을 중심해서 이제는 품질과 건강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그 신유통 채널 이런 그 건강이 됐고 또 그리고 뭔가 이런 시장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새로운 유통 채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끊겼나요? 지금 되게 끊기네 지금 당신 목소리가. 네. 지금 끊겠는데요. 예. 인터넷이 잘 안 좋은 데 있으신가? 아니 집에서 지금 나름 제일 빠른 인터넷인데 베트남에서 지금. 이제 다시 들립니다. 아까 당신이 얘기할 때 좀 마지막 끊기는데. 해보겠습니다. 어. 네. 어쨌든 이제 신유통 채널이라는 게 이제 또 끊기는데. 그러니까 끊기는데? 이걸 키니까 끊기는데? 그냥 괜찮고 말을 할 때. 뭘 켰어?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 나오는데 당신이 뭔가 이게 그 신유통 채널이라고 뭔가 좀 오피셜하게 얘기를 하면 끊긴다니까. 아, 내가 말이 너무 커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딱 끊기는데 지금은 괜찮고 다시 얘기해 보십시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통 아, 채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시장을 크게 분류하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을 나눠가지고 얘기할 텐데, 특히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하면은 그건 다 신유통 채널이에요. 우리가 뭐 쇼피, 라자다, 틱티, 페이스북 여러 가지 파는 게 있지만 요새 베트남에는 갑자기 떠오르고 있는 게 이 틱톡 샵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게 신유통 채널이라는 개념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만들어낸 건강에 대한 관심과 그 요인들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약국, 영유아 용품점, 그리고 병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신유통 채널 현황에 대해서 그중에 첫 번째 약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인데 나도 이거 조사하면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 베트남에 이제 그 베트남은 사실 한국보다 체인 약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달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뭐 이거는 뭐 저희도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드린 내용인데 사실은 조금 그런 게 있죠. 베트남 자체가 저 뭐냐 아직까지도 그 뭡니까 지금 의료 인프라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몸이 안 좋고 하면은 약국을 가죠. 이거는 뭐 네. 그래서 그게 기존에는 사실은 일반 소매 약국들 지금 한국으로 치면은 뭐 약사들이 하는 약국이었는데 개인 약사들이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대기업 쪽으로 해서 지금 많이 넘어갔죠. 이 친구 그러니까 어디서 얘기? 옛날에 이제 네. 우리가 초창기에 베트남 갔었던 2015년도 뭐죠 중반 뭐 이 후반 이때를 봐보면은 그냥 동네 약국들의 프랜차이즈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단 말이야. 근데 프랜차이즈가 지금은 없었어요 그때는. 아, 그때는 프랜차이즈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약국 시장이 이제 그 프랜차이즈화 됐는데 이게 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뭐지? 이런 시장을 지배하고 점유하는 거는 보통 이제 뭐 탑3로 구분되는 이런 뭐 나름대로의 논리나 룰 같은 게 있나요? 한국도 뭐 이통사가 SKT, KT, U 플러스 뭐 이런 것처럼 뭐를 얘기해도 이렇게 그 주요 플레이어가 딱 3개 정도로 잡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베트남에도 아, 그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첫 번째가 이게 저 뭐냐 돈이 되는 법인이 플레이어가 세 개가 붙는 걸 거고 아, 두 번째가 사실은 이게 딱 세 개가 있는 게 하나만 있으면 하나는 독점이잖아요. 독점이잖아요 사실 아, 독점이고 두 개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독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음. 이제 세 개 정도 되면 이제 균형이 맞으니 그 좀 정상적인 시장인 거고 그게 보통 세 개 아, 정도 플레이어가 업체를 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빅3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보통 요즘 그러면 21세기 같이 이 돈에 민감한 시대인데 그 뭐 잘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장이 있으니까 세 개 업체 정도가 이상을 끼어드니까 그 시장에 성숙해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 싶네요. 뭐 이상한 소리입니다. 지금 편집하시면 좋겠네요. 아, 그래서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베트남에도 체인 약국이라고 하면 큰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개의 체인 약국 점포 수를 다 합쳤을 때 2021년도에 864개였다 그래요. 근데 800개. 예. 800개 정도 됐는데 이게 2022년도 진짜 딱 1년 지났을 뿐인데 약국 수가 세 개의 프랜차이즈를 다 합쳤을 때 1745개가 됩니다. 그 곱하기 그러니까 200% 이상 성장을 한 거죠. 점포가. 1년 네. 만에 전체 프랜차이즈 약국이 두 배가 늘어난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두 배가 늘어난 거는 뭐 새로운 걸 개설했다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 약국,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개인 사업자로 하시던 분들이
이 프랜차이즈화로 들어간 케이스가 이제 급격하게 많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뭐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예. 음. 뭐 어쨌든 간에 저희 뭐 자꾸 뭐 제 와이프 말씀드리는데 같은 값이면은 프랜차이즈 갖고 가더라고. 그럼. 예를 들면 딱 저희 집 예전 집 앞에 보면 딱 약국이 붙어 있, 두 개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 개인 약국이랑 그 저기 뭐였더라? 그 FPT에서 하는 롱초인가 거기가 두 개가 딱 롱초. 있었어요. 예, 딱 두 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조금 그 약사하는 걸 보니까 좀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프랜차이즈로 가고 근데 저기 뭐냐 저기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어르신들 분들 같은 경우는 딱 그쪽으로 가더라고. 개인 약국 아마 이제 그 약국에서 좀 거의 뭐 평생을 약을 사셨겠지 오랫동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성적으로 거기서 사시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은 뭐 많이 갑니다 그쪽으로 해서 잘 되고 있고요 그거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약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이제 한국에서 베트남이라는 시장에다가 내가 식품 사업자 입장에서 뭔가 물건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흔히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K마켓에 어떻게 입점할 건가? 뭐 빅시, 뭐 저기 그 윈마트 이런데 마산그룹에다가 물건 뿌리고 무슨 뭐 애원몰에 물건 납품하고 이런 말 그대로 마트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물건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내 제품이 만약 건강이라는 키워드,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일반 그런 데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하는 약국이라는 시장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갑자기 200% 성장하는데 내가 여기를 모르고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거였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이 3대 약국 프랜차이즈는 방금 이제 이프로님이 얘기했었던 FPT 그룹에서 얘기하는 그 롱초우라고 하는 프랜차이즈가 있고요. 여기가 그렇죠. 그 2위 플레이어입니다. 2위. 그래서 총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35곳이 있었던 롱초우라는 약국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캉. 여기는 또 잘하지 않습니까? 안캉. 이게 저기가 DMX에서 하는 거죠. 저 MWG에서 하는 거죠. 네. 모바일 이거는 월드그룹. 사실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거 일단 설명을 하고 지금 뭐 네. 뒤에 그래서 좀 여기 말씀드릴게요. 저기 그 이상한 저 뭐야 이거 도트로 된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 뭐 네네네. 네, 녹색 간판으로 되어 있어서 안캉이라는 데가 제일 적은데 21년도 기준으로 약 200곳 정도가 있는 그런 약국 프랜차이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게 그 파마시티라고 하는 약국이 있습니다. 가장 후발주자인데 1000개 넘는 곳을 가지고 있는 파마시티라고 하는 약국 프랜차이즈가 가장 그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이 약국 프랜차이즈 살펴보면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FPT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통신사죠. 통신사죠. 그래서 FPT 그룹이라고 하는 베트남에서 잘 나가는 ICT 관련 이제 통신사로 볼 수 있는데 안캉은 또 뭐 한답니까? 모바일 월드 그룹. 그건 유통입니다, 거기는. 유통인데 이것도 굳이 치면 이 IT 유통 아닙니까? 뭐 끼워 맞추기긴 한데 뭐 그렇긴 하죠. 그쵸.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그 하이마트 같은 이제 하이마트죠. 하이마트인데 아마 하이마트죠. 사실 뭐 따지고 보면 하이마트입니다. 딱 그래. 하이마트 같은 그런 그 핸드폰 유통, 전자제품 유통 이런 거를 위주로 하는 데가 또 이 약국 프랜차이즈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파마시티라고 하는 데는 그 마룬 벨스라고 하는 MRB를 모회사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재밌는 게 그 SK가 베트남에서 투자한 게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SK에서 1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지분을 약 15% 정도 들고 있는 회사로서 SK 하면은 또 반도체, 통신 이런 쪽 강한 업체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약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그냥 전통적인 이런 그 드러그 스토어 약을 파는 곳인데 관심 갖고 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통신 쪽이거나 아니면 이런 IT 기기나 전자를 유통하는 데거나 한국에서 첨단 테크놀로지로 강한 대기업이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런 그 21세기 그 4차 산업혁명 산업들의 그 사업주들이 관심을 갖고 키워가고 있는 범위였다라는 게 이제 제가 그 준비할 때 좀 재밌었던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그 세계 업체 평가를 해보자면은 사실 FPT 같은 경우는 그게 어쨌건 애들이 실물이는 그건 아니고 근데 어쨌건 애들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잖아요. 저는 이걸 좀 재밌게 보는 게 네. 사실은 뭐 앙팡은 뭐 뒤에도 말씀드릴 것 같은 그건 진짜 전통적인 유통이에요. 지금 뭐 말한 것처럼 하이마트 같은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샵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고
네. 근데도 뭐 제가 뭐 그쪽이랑 같이 일을 해보니까 그래도 나름 그 베트남 유통업체 중에서는 좀 시스템 같은 거를 좀 잘 이용하는 편이에요, 걔들은. 네. 근데 FPT 같은 경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생각에 솔루션 업체 아닙니까? 이제 ERP를 구축하고 전산을 구축하고 이제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업체들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친구들이 뛰어든 판단 중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제 베트남 유통시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좀 판단에 서서 사업에 뛰어든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사실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이야기가 많긴 한데 이제 바이오와 유통을 하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좀 그 인프라스트럭처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좀 이제 온라인 그 이제 ERP라든지 이제 그런 전산 노하우를 좀 녹여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FPT 쪽은 어쨌건 네. 이제 솔루션 업체고 왜냐면은 이 베트남에 이제 우리 김 팀장님이 맨날 마시는 이 유통바닥이 생각보다 이 굉장히 험불해요. 아직까지 베트남이 워낙 나라가 길고 아직까지도 발전해 있는 나라다 보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베트남에는 전통 유통이란 데가 장사가 잘 돼요, 사실. 아, 그렇죠. 당신이 트레디셔널 이 네, 당신이 우리가 보기 힘든 그런 DMX니 미디어마트니 이런 데보다 다른 데가 훨씬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문제는 뭐라 하냐면 진짜 중간에서 유통밖에 안 해요, 걔들은. 네. 그 뭐냐, 진짜 속된 말로 치면 전파상에 물건 파는데 그거를 이제 기업들 제품을 중간 유통을 해주는 역할밖에 안 하지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한국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업 구조잖아요. 그게 하이마트가 직접 하든 그 전파상을 밀어내든 뭐 대기업이 직접 할 건데 아직까지 이제 베트남은 좀 그런 게 떨어지다 보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FPT 쪽은 좀 재밌게 보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을 유통하고 받고 물류를 진행하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수많은 저기 베트남 로컬 약국들은 그 중간에 누가 업자를 끼고 업자들이 이제 유통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네네.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 시스템을 자기네들이 도입을 하면은 조금 더 좀 좋은 효과를 내지 않겠냐. 거기는 이제 바이오 시밀론이 바이오니 어쨌든 간에 이거 다 뭐 주가 불리기 좋은 호재 아닙니까? 바이오 얘기들이. 네. 그거를 믹스해서 좀 장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FPT 쪽은 그다음에 물론 뭐 워낙 현금도 있는 회사고 거기들은 물론 뭐 FPT가 뭐 오프라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워낙 문화발로 기업 경영 많이 하기 때문에 핸드폰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두 코스메틱 번째 하잖아, 요새는 보면. 네? 뷰티가. 뷰티. 뭐야? FPT도 뭐 그런 거 많죠, 사실은. 그 뭐 핸드폰 매장 이런 게 있고. 두 번째가, 앙카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DMX인데 이게 지금 베트남 30위권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하이마트가, 한국으로 치면 하이마트가 재계 30위 안에 드는 회사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회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FPT 같은 경우, 앙카이이 왜 안 늘어나냐면은 이거는 뭐 오프 더 레코드도 아닌데, 작년, 재작년 동안 DMX가 너무 방만하게 경영을 많이 했어요, 폐지 지동이. 당신이 방송 한 2년 전에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얘들이 뭐 인도네시아에 뭐 사업 진출한다고 했다가 말아먹고 미얀마에 뭐 전자제품 유통한다고 오프라인 3내다가 말아먹고 그리고 저기 그 애들이 그로서리 스토어로 했잖아. 슈퍼마켓 했거든요 지금 DMX가.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 네. 이게 뭐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업 플랜이 확실해요. 얘들이 베트남에서 돈을 번 이유가 제가 봤을 때 딱 하나거든. 매장을 엄청나게 깔아가지고 그 점유율 높인 거야 그냥. 그 예를 들면 매장 단으로는 관리가 안 돼요. DMX는. 그런데 워낙 매장이 압도적으로 전국에 많아버리니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얘들은 성장하는 회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태제의 지동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당신도 보면 알겠지만 또 미디어마트 이런데 매장 보기 어려운데 태제의 지동은 핸드폰 뭐 전자제품 뭐 안 보이는 데가 없잖아요. 다 본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 사업 모델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인도네시아랑 미얀마에서 아마 똑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네. 뭐 실패를 했고 이제 이게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서 나온 업체다 보니 사실은 이제 내부적인 그런 부침이 있었기 때문에 앙카인 같은 업체는 이게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당신이 말한 것처럼 200개 업체밖에 없다는 이유가 얘들이 지금 네. 돈이 없거든. 매장을 못 깔아요 지금. 네네. 이제는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 업체가 파마시티 이거는 SK에서 투자했다는 거죠. SK도 바이오 시민을 하지 않나? 하죠. SK 바이오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투자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어차피 이런 거를 통해서 유통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뭐 병원 연계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그리고
베트남도 이제 지나간 얘기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한국도 뜨는지 모르지만 원격 의료리 이제 뭐 이제 좀 그죠? 이제 의료 쪽에서 이제 좀 이제 시스템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또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SK가 투자를 했다는 건 사실 또 재밌다는 거죠. 이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그런 뭐죠 통신 관련 이제 좀 이제 비즈니스 노하우가 있는 회사들이 이제 요거를 잡았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이제 뭐 좀 약간 주가 호재될 만한 얘기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뭐냐 의료 원격 무슨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녹여 있다 보니까 좀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싶네요. 팔마시티는 되게 자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약국을 가보면은 좀 깔끔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거기 다른 되게 매출이. 깔끔해 느낌이. 아, 예. 그래서 그 앙카인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옛날 약국 느낌이 나는데 팔마시티 같은 경우는 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냥 이건 또 여담인데 한국에서 지금 3대 그룹 하면은 삼성, SK, 현대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예. LG가 4대 아닌가 이제? 그리고 롯데가 5위 이런 게 되지 않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그러니까 그 4대 기업 하면 뭐 LG까지 들어갈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 그렇게 들어갈 텐데 보면은 그런 그 실물 자산을 베트남에다가 투자했냐 안 했냐라는 걸 놓고 보면은 삼성은 잘 아시겠지만 뭐 여기 박린이랑 뭐 타이잉무엔이 남쪽으로 해가지고 이미 제조 라인이 엄청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LG도 여기 하이퐁 뭐 여기 전으로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랑 전자랑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진출도 많이 해 있고 그 다음에 현대도 여기 타이공 합작해가지고 하고 있고 뭐 기아는 저 밑에서 뭐 또 그 조립 판매하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롯데는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롯데 몰도 있고 마트도 있고 뭐 새로 지원해서 하는 게 있는데 SK는 뭘 하는 게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하는 게 없다라는 말은 SK 그룹 차원에서 좀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남들은 다들 뭔가 동남아를 이런 미래 시장 전략 기지로 뭐 인도네시아든 베트남이든 삼고 진출을 해나가는데 본인들은 마땅히 딱히 할 것도 없긴 하지만 뭐 중국에 나가가지고 하이닉스가 뭐 공장 있는 거 지금도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는 거 말고는 뭐 제조 설비나 이런 것들이 해외 진출하는 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4,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SK그룹에서 이제 말레이시아나 뭐 태국,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아니면 인도네시아를 좀 전략적 기지로 삼고 싶다. 그래서 각각 나라에 있는 전문가들 3인씩을 초청을 해가지고 SK 그룹사 차원의 그런 임원, 전략팀 이런 데를 모아가지고 어느 나라가 우리가 진출해야 될 시장인지에 대해서 뭐 그룹사 차원에서 그런 심도 깊은 토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모시던 분이 이제 거기에 베트남 담당 3인의 발표 연사 중에서 한 명으로 가셔가지고 제가 발표자를 만든다고 이제 죽을 똥 싼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요새도 다시 또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SK 이제 그 그룹사의 그런 뭐 팀장급들이 베트남으로 연수를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SK라는 회사는 뭐 제가 한때 몸을 담았던 회사기도 하고 이 베트남 시장을 다른 데랑 다르게 투자 위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빈그룹에 투자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파마시티라는 데 투자를 했다 그러고 또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그랩에 대한 지분도 이제 SK 상당히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재미있는 형국이다라는 여담을 끝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국이라는 거에 대해 우리가 이제 진출 품목들이 예전에는 약국, 마트, 뭔가 품목이 확실했어요. 근데 이거는 메디슨이냐 아니면은 뭐야 이거 그냥 식품이냐 달랐었는데 지금 이 세월이 이제 흐르면 흐를수록 이 식품에 대한 상품에 대한 분화, 판매에 대한 이 경로가 많이 좀 퇴색된 느낌 같은 게 나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식품에다가도 건강이라는 내용들을 첨가하면은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이제 마트에서 판매되고 마트에서 판매되는 게 약국에서 판매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약국 체인에 대한 관심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약국 체인에 대한 입점 절차인데 상세한 입점 절차는 제가 뭐 자료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그 개인 약국이 많을 때는 입점을 개개인별로 할 수 있었고 그 개개인 약국의 유통을 담당하는 데서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체인 약국을 통해서 납품을 하면은 입점 자체가 쉽진 않겠지만 빠른 속도로 이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약국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냥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장으로 그 영유아용품점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영유아용품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뭐 한국에서는 뭔지는 모르겠다. 근데 여기는 있잖아요. 그 아동용 제품 파는 거.
예. 그렇죠. 그건 뭐, 이게 제가 재밌었던 게 이것도 우리가 그 한국에 있을 때는 이 개념이 없어. 뭐요? 영유아용품점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다고요. 아, 없죠. 사실 이게 좀 스페셜라이즈한 거는 아니죠, 사실은. 예. 이게 있기는 있어. 뭐 몇 개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한 그런 맘앤베이비 스토어가 한국에 있긴 있는 걸로 제가 찾긴 찾았는데 음. 베트남처럼 대중화되지는 않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 그렇죠. 그 영유아용품점의 숫자가 아까 약국이 7, 800개 하다가 뭐 1,700개 증가했다고 했는데 베트남에 있는 영유아용품점 숫자도 프랜차이즈가 주로 3개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3개가 1,000개 이상입니다. 1,000개 이상. 그래서 이거 진짜 많습니다. 예. 이제 요것도 제가 쭉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에는 이걸 1대1 비교할 수가 없어서 비교할 수 있는 걸 굳이 찾아보면은 한국에는 올리브영 비슷한 거예요. 아, 올리브영, 맞습니다. 네네. 랄라블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데 거기는 이제 뭐 헬스 앤 뷰티 스토어로 돼 있어가지고 뭐 다양한 이런 건강 약 같은 것도 팔고 뭐 미용도 팔고 이제 하겠지만 여기 그 맘앤베이비 스토어 영유아용품점이라고 부르는 베트남의 이제 시장은 올리브영 같은 거를 맘앤베이비 뭐 기저귀도 팔고 엄마를 위한 뭐도 팔고 요런 쪽으로 상품 라인업을 조금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올리브영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베트남에 있는 맘앤베이비 스토어는 3개가 합쳐서 1,000개가 넘으니까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우리가 한국에서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올리브영 보는 정도 그 이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뭐 엄청나게 많죠. 사실은 이거는 한국이랑 가장 다른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유아 상품이 아직까지도 잘 되고 한국은 사실 좀 이게 워낙 출산율이 줄다 보니까 좀 이게 안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그렇죠. 네. 아직까지 베트남에서는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뭐 당신이랑 아까도 뭐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많기 때문에 올리브영처럼 봐야 된다라는 게 사실 가보면 이것저것 제품을 많이 팔아요. 굳이 뭐 아동용에서 진짜 유모차만 판다는 것도 아니고 그럼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좀 이게 뭐 유통적이 있다고 좀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제 좀 전통적인 유통 같은 경우는 특정 제품만 파는 게 많았는데 이게 조금 많이 바뀌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예를 들면은 이제 호주에서 잘 나가는 이제 전자제품 유통사들이 네. 지금 예전에는 사실은 그냥 컴퓨터만 하는 데였대요. 지금 하이파이라고 하던데 제이위 하이파이인가? 걔들이 지금 들어보니까 컴퓨터만 하는 업체였대. 노트북만 파는 업체였고 게이밍 뭐 이런 것만 파는 데였는데 원장 이제 장사 잘 되고 사람이 늘어나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TV도 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냉장고도 팔기 시작하고 예를 들면. 네. 근데 그게 이제 기존에 워낙 깔려있던 데가 많고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기존에 있는 TV만 하던 이제 유통업체들, 냉장고만 하는 유통업체들까지도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지급이 많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사업 마인드를 바꾼 게 예전에는 노트북 전문이면은 노트북만 팔았잖아. 사실은 예전에 과거에서 우리 용산에서 노트북 판 것처럼. 그렇죠. 이제 이거를 이제 TV 뭐 냉장고, 가전, 이제 자기 제품에서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손익을 높이기 위해서 팔기 시작한다는 거 실제로 잘 팔린대요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제 이걸 올리브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청취자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진짜 아동용 제품이면 똥기저귀만 팔고 이제 유흥업체만 파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1,000개씩 매장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얘들도 분명히 이제 그런 이제 외국 유통들의 사례를 보고 사실은 이제 하다 보니 분명히 이제 좀 더 마켓이 더 커질 것 같긴 해요. 사실은 비보마트에서 언제까지 뭐 기저귀만 사겠습니까? 애들이 음료수도 팔고 콜라도 팔고 지금 하잖아. 근데 이제 네. 이거를 조금 더 이게 좀 더 이게 시장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네 그러면 하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시장이 있다. 이거는 음. 한국에서는 뭐 우리가 화장품을 취급하면 올리브영 같은 데를 이제 진입해야 되는 그런 주요 시장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납품 성공하면은 와 우리 됐다 하는데 베트남에는 이런 1대1 매칭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데가 있는 것도 생각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데가 이제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큰 시장인데 못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식품 업체나 이런 화장품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것들을 딱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오늘 여러분들 방송 듣는 그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트남에는 네. 약을 잘 파는 것 같아요. 이거 3대 영유아용품 체인이 꼰꿍이라는 데가 있고요. 이거는 뭐 나서겠지만 키즈플라자, 비보마트,
저도 베트남에서 애를 키워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네. 길거리 가면 근데 눈에 많이 밟히고 많이 치입니다. 이 꼴꿍은 2023년도 기준으로 매장 수가 한 700개, 키즈플라자는 160개, 비보마트는 약 150개 정도 되는 이제 수준으로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품에 대한 유통 경계가 이제 아까 약국과 마트 사이에서도 굉장히 줄었다고 했는데 여기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상품에 대한 유통 경계가 별로 없습니다. 약품은 뭐 말 그대로 뭐 우리가 그 이제 처방전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 약을 파는 거 이외에 일반적으로 그냥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은 이제는 마트 가서 살 수도 있고 뭐 여기 영양품점에서 팔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단지 이제 상품에 대한 포커싱이 조금 더 베이비랑 맘에 집중된 건 이쪽으로 오는 거고 먼저 그냥 그 약에 대한 느낌으로 가는 거는 약국으로 가는 거일 뿐이지. 그래서 뭐 오늘 그냥 영양용품점에 대해서는 베트남에 이런 시장도 있다라는 것 정도로 그냥 파악해 주시는 걸로 이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프로님은 여기 영양용품점 같은 데 가본 적 있습니까? 가본 적 있죠. 음료수 사러. 음료수 사러 여기 왜 합니까? 아니, 집 앞에 있었거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농담이 아니고 그 약간 가면 막 시리얼도 팔고 막 이런 거 팔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네. 예전에 제가 지금 이사 가기 전 집에 살 때는 사실 집 바로 앞에 이게 있었거든요. 그 어디 살 때냐, 진짜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게 진짜 뭐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트 가기 귀찮고 할 때 뭐 간단한 음료라든지 뭐 시리얼 과자 같은 거 살 때는 거기 한번 가서 몇 번 쇼핑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예. 네네. 물론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애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때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인체는 경계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그런 느낌에서 아, 그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품을 유통하시는 데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좀 유심히 가져가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새롭게 눈여겨봐야 될 시장을 병원, 약국, 영양용품 얘기했는데 약국하고 영양용품 좀 말씀드렸고 병원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그 이거는 다른 데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인 것 같고 이게 네. 진출하고 진입하는 데 있어서 상품을 유통하는 단계나 조건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이거는 쉽지가 않죠.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병원에 뭔가를 물건을 파실 수 있을 정도에 있으신 분이면 그 사실 뭐 저희 방송을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좀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개념이었으니까 어느 국가라도 사실은 이제 병원과 메디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좀 제약이 많아지고 그 관련 사업 자체에 좀 쉽게 진입이 어렵잖아요, 사실. 이거 네. 뭐 한국도 뭐 지금 뭐 의사분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 모든 일이 나오는 거는 어쨌건 간에 그 고등 자격을 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 사업 자체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과연 이 친구는 이제 그때 저 세미나 때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병원을 그래서 어떻게 공략하라고 했을까? 병원에 대한 내용은 뺐고요. 저희 발표 네. 자료에 병원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대해서는 그냥 네. 조사했었던 가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네. 이 한국은 프랜차이즈 병원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되나? 없죠. 딱히 프랜차이즈라고 별로 하기는 뭐 없죠. 백병원, 뭐 유명한 차병원 뭐 이런 건 있는데 사실 그게 프랜차이즈라기보다는 좀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냥 큰 병원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개인이? 그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베트남도 어, 마찬가지인데 굳이 얘기하면은 이런 뭐 음, 프랜차이즈화해서 하는 데는 뭐 홍옥병원 그렇죠. 뭐야, 그리고 뭐 홍업병원이랑 네들라텍 뭐 이런 병원들 음,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큰 병원이 여러 개 있는 느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병원 시장에 대한 현황들을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병상수를 따질 때 이제 뭐 3,000개, 4,000개 그러면 이제 큰 병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런 큰 병원들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깔끔한 대학병원 사이즈가 큰 게 아니라 큰 병원들은 다 낡고 허름한 무슨 뭐 친선병원, 뭐 군인병원 이런 데가 한 4,000개씩 있는 약간 그 야전 병원 같이 조금 낡고 허름한 대형 병원들은 베트남은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였고요. 우리가 이제 그리고 뭐 시장을 이거만, 음, 예. 여보세요? 아, 목소리 잘 안 들립니다. 지금 또 끊기기 시작하는데? 시장을 이거 끊기면 안 되는데 시장을 이제 조사하고 했었던 거는 이제 이 병원에다가 뭐 환자용 건강식 이런 거를 납품하는 절차 어떻게 되나 했더니 이 납품 절차가
그 일반적인 이런 유통시장 약품이랑 다르게 그 의사의 컨펌과 와이로의 체계가 좀 다르더라고. 아, 빡세게 이거는. 그리고 이게 프랜차이즈 병원은 뭐 제가 베트남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한국도 치면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건데 음. 이거를 프랜차이즈로 낸 이유가 저는 생각에 그건 얘들 부동산 장사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하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이게 법인을 내고 그 관련해서 부동산을 내가 알고 뭐 이게 좀 뭐 오프 더 레코드긴 한데 병원 관련되면 부동산은 쉽게 취득을 할 수 있답니다. 이게 좀 싸게 한국은 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의료 관련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 그래서 그 당신이 말했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저기 프랜차이즈 병원을 하시는 분들 따라가 보면 좀 그런 게 많다 그러더라고. 네. 이제 목적 자체가 병원도 병원인데 그 병원을 하면은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거는 부동산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이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한 얘기인데. 좋습니다. 사실 근데 그 병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뭐 유통이나 뭐 이런 그 네. 백화점이나 이런 것도 사실 부동산 장사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고 네, 그 그렇죠. 사놓은 부동산에 대한 그런 뭐 가치 상승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이제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병원이라는 시장은 이제 있지만 까다롭다. 이건 딱히 그냥 크게 관심 안 두셔도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에 있어서 제가 성공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게 있는데 국산 제품 중에서는 뭐 저도 애를 키워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그 다이크톤이라고 하는 상품이 베트남에서 폭발적으로 장사가 잘 돼가지고 처음에는 물건 팔다가 이거 팔기 위한 법인도 내고 투자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 말크톤요? 말크톤? 다이크톤 롱초우 기능성 식품 베스트셀링 1위 상품이었다라고 하고요. 요걸로 인해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그 기능성 업체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자회사를 편입시켜가지고 성공했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뽑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베트남에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그런 그 어워즈에서 금상 수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가이아라고 하는 이거는 어디였지? 뭐 프랑스가 아닌데 어떤 그 북유럽 쪽 외국. 네. 그 북유럽 쪽 국가에 있는 제품이 또 베트남에서 굉장히 잘 팔린 대표적인 마면 베이비 쪽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명했었던 성공 사례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케팅 전략에 대한 얘기도 좀 하긴 했는데 살짝 형식적인 내용이 좀 강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마케팅에 대한 내용 그냥 짧게만 말씀드려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돈 버는 방법이라고 막 얘기를 엄청나게 해줘도 그게 돈을 벌어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걸 사람들이 안 해 일단 안 하고 욕하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논리도 그래. 마케팅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뭐 소개도 많이 해야 되고 인플루언서 쓰고 무슨 뭐 상도 받고 자료도 잘 만들고 이게 있는데 그거를 잘 된 걸 따져보면 그런 것들이 잘 돼 있거든. 근데 내 상품을 봤을 때 그게 잘 돼 있냐 그러면은 안 돼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얘기를 하면 이게 또 형식적이고 똑같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게 보이긴 하는데 우리는 이 시장에서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타겟층 분석이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팔 것인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 가격 자체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장 큰 게 이제 검증을 통한 신뢰성 보장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그 의사가 얘기했다. 연예인이 이건 최고다라고 얘기했다. 중요하죠. 왜냐면 요즘에 그 페이스북, 아니 유튜브 광고 보면은 그 무슨 이상한 베트남식 건강기능식품 하는데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유튜브 광고에. 네,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건강기능식품 중에 성공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전문가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건 전문가 대상 이런 것 같아. 의사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건강식품 회사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막 거기서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결국은 이제 뭐 꼬치 좀 주고 이제 우리 거 좀 팔아달라 이제 그런 행사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런 거고 그거는. 네.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홍보를 하니까 이런 뭐 세미나까지 열리는 유명한 건강식품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사회공헌 활동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해서 마케팅 전략을 했던 것들이 성공하는데 많이 보였다. 여러분들도 진출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시간이 또 금방금방 흘러가니까 그 온라인 유통 채널의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베트남 시장을 접근할 때 크게는 두 개였던 것 같아. 우리 그 이커머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주자가 뭐 지금은 거의 쇼피로 대동단결 느낌인 것 같은데 쇼피 뭐 라자도 많이 씁니까? 라자다도 쓰는데 사실은 이제 바닥은 약간 쇼피가 정리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 쇼피가 너무 많이 사요, 쇼피에서 물건. 이제는 그 고유명사 같은 거 있잖아. 그렇죠. 쇼피하자 뭐 이런 거 쇼피했어 뭐 이런 느낌으로.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약간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주위 회사 동료들도 보면 모든 물건 다 쇼피야 그냥 이제. 쇼피가 좀 먹은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뭐 베트남에서 보면은 이 라이딩 플랫폼들이 그랩도 있고 지금 뭐 고젝도 있고 하는데 야 그랩 불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이게 그냥 어. 그 뭐지 그냥 실제로 뭐 물건을 라자다에서 사더라도 그냥 뭐 약간 쇼피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랄까. 그렇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좀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사람들은 쇼피는 워낙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3대 마켓이 쇼피, 라자다, 티키였는데 티키는 이제 완전 거의 헷가닥한 분위기라고 얘기를 조금 들었고요. 그게 이제 뭐 이제 그 약간 그게 문제 아닌가 싶어요. 돈의 문제 아닌가. 투자 자체가 티키가 그거잖아요. 베트남 그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얘들은 이제 베트남 자기 자본을 가진 베트남 회사고 사실 그렇죠.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있잖아요. 그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싶네요. 그렇게 해오는 게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쿠팡 11번가 같은 느낌의 물건 판매 쇼핑몰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베트남에서는 이게 시장 규모가 추산되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이 페이스북으로 판매되고 하는 것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것도 그렇죠.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베트남 가려면 페이스북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한 접근 전략이 있진 않고 그러면 야매로 팔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싸게 주시면은 뭐 이제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게 있는데 또 모르셨던 부분이 그 틱톡으로 물건 파는 게 베트남이 지금 쇼피, 그러니까 라자다를 따라잡고 현재는 지금 2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으로 치면 뭐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 같은 느낌으로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인데 한국 분들이 모르시는 게 이 베트남에는 틱톡에다가 샵을 붙였어요. 그래서 틱톡 샵이라는 개념으로 틱톡커들이 자기 물건을 이제 뭔가 그 영상을 올린 다음에 구매 링크를 바로 틱톡 내에 연결시켜가지고 물건을 팔 수 있는 체제가 구현이 돼 있는데 한국에는 사실 우리 아재들 느낌에서는 틱톡 잘 모르기도 하고 틱톡을 알아도 한국 틱톡에는 샵이 안 붙어 있거든.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없구나. 베트남에 있는 틱톡 숍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진출하실 때 어떻게 진출해라 한 답은 없지만 존재를 아냐 모르냐 자체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존재를 잘 이제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온라인 신유통 채널에 대한 이야기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유통 채널에 대한 진출 전략 4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또 형식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봐 보시면은 진출력 첫 번째 저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는 성공한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은 제가 한국 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돕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중소기업분들이 자기 제품에 대한 프라이드와 자부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항상 한국에 있는 그런 브랜드 상품과 비교해서 내 거의 퀄리티와 가격 경쟁력 뭐 이런 거 낮다는 걸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팔렸냐고 하면 안 팔렸어. 안 팔렸는데 베트남 시장에 팔아보겠대. 더 나은 제품이니까. 근데 그럼 그렇게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아주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뭐 요즘에 제가 최근에 어디서 봤더라.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뭐 광고 심리학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사실은 이거 뭐 이게 광고 심리학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어 심리학도 들어가고 이제 사람의 이제 사고 방식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언어를 사고 언어가 뭐냐면은 결국 이제 브랜드 이미지랑 이제 그거를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당신 말 맞다나 실제로 물건이 좋아도 문제인 게 여기에 인지도가 없고 뭔가 그런 좀 소구 포인트가 없으면은 실제로 물건이 좋아도 팔기가 어렵다는 건데 거기다가 사실은 좀 당신 말 맞다나 너무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오잖아요. 사실 이게 아직까지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이 그 동남아에 물건 팔면 되지 않겠냐는데 사실은 21세기에는 더 이상 그런 게 없거든요. 워낙 이제 이 정보들이 다 공유가 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예전처럼 이제 시장들이 닫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검색 한 번만 하면 모든 정보를 아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좀 뭐 진출을 생각하실 때는 진짜로 신중하게 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네요. 그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예. 거고.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는데, 이게 한국에서 물론 뭐 대박을 쳐가지고 막 시장 점유율 높이고 그랬던 거면은 당연히 잘 팔릴 거고 말 안 해도 찾아올 겁니다. 근데 그렇지 예. 않고는 내가 물건을 좀 팔아보겠다고 생각하면은 한국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아니면은 그 작은 성공이라도 좀 거둔 레퍼런스가 있어야지, 아 내가 이렇게 팔았던 이력이 있으니까 여기서 먹힐 것이라고 이게 어필이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또 어렵다고 하면은 베트남 시장에 왔을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에 접근을 하거나 유통을 하겠다라고 접근하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작은 약국 채널이나 작은 유통 채널에 접근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먼저 팔아보는 경험이 있어야지 성공하기 편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 제품은 검증되었는가 이제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베트남 사람들은 이게 무슨 뭐 검증되고 확인되고 인정받고 한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패키지나 광고물에 써야지 이제 잘 먹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뭐 마케팅 전략 같은 걸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잘된 제품들은 무슨 베트남에 있는 무슨 식품 어워즈 대상도 타, 아니면은 뭐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 먹으면 키가 무조건 크는 음료다, 뭐 이런 홍보도 해. 이런 것들이 그 뭐 어떤 의사 협회 단체 조직 혹은 뭐 이런 데 있어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돈을 주고 만들 수 있는 거라도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라는 게 진출자 두 번째, 내 제품은 검증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3번하고 4번은 또 더 형식적인 내용인데, 3번은 이제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모르는 나라에, 모르는 시장에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접근하는데 나의 인프라와 나의 그런 네트워크와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물건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물건을 함께 팔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제 또 똑같고 형식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야, 요거는 마지막, 마지막 요거 멘트는 아닙니까? 당신한테 연락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지금. 파트너를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연락 주지 마십시오. 이거는 나한테 연락 안 받습니다. 이 멘트 굉장히 뼈가 있는 얘기인데 방금.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네. 마지막은 더 심플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 패키지하고 설명서거든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상품에 대한 껍데기를 보는데, 이거는 뭐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베트남에 물건 팔 때 이거 물건 패키지를 다 뭔가 그 베트남어로 써주면은 친절하고 좋아할 것 같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말로 씹어져 있어야지 이게 한국 거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 화장품 팔거나 자기 물건 팔 때도 한국말로 써가지고 파는 경우도 제가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어서, 물건을 팔 때는 패키지가 중요하다. 이 사람들에게 먹힐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야 되고, 거기 아까 얘기했었던 검증되었나? 레퍼런스가 있나 하는 내용들을 잘 넣어주면은, 소위 말해서 그 몸에 좋지 않은 300원짜리 두유를 파는데도 거기에 무슨 깐씨가 얼마나 들어가가지고 이거 먹으면 키 큰다고 강조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이런 좋은 포인트들을, 내가 볼 때 한국보다 이런 규제가 약해. 뭐 허위 광고, 과장 광고 이런 거 뭐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뭐 있진 않을까요? 근데 있겠지. 근데 한국만큼 빡세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강조해가지고 패키징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가지고 파트너와 이런 유통사들에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로, 이제 베트남에 있는 그 신유통 채널 진출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맞춰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요약하고 프로님 의견 듣고 또 얘기 잠깐 나눈 다음에 마치려고 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식품을 취급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취급하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베트남 사람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 그리고 상품을 구매할 때 있어서 핵심 구매 요인도 가격이라는 걸 중심해서 이제는 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가, 원산지 원재료가 뭔가 하는 것들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포인트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게
베트남 시장에 있는 그런 소비 시장이 커진다. 소매 시장이 커진다. 그리고 약국이라는 시장이 1년 만에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사례들을 제가 꼽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미 마트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은 뭐 코트라나 AT 뭐 여러 가지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이 이런 약국에 대한 그리고 그런 영유용품점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사람이라면은 한번 다뤄볼 만한 제품이겠다라고 다뤄볼 만한 시장이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약국이라는 시장이 있다. 그리고 한국으로 치면 올리브영 같은 그런 엄마와 아이들 용품을 팔고 가끔씩은 2%가 뭐 그 음료수도 사러 가고 무슨 시리얼도 사러 갈 정도의 다양한 상품을 파는 그런 영유용품점이라는 데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주의 깊게 여기시고 그 베트남 시장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데에 진출해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내용으로 레퍼런스도 만드시고 검증 사례도 만드시고 파트너를 찾으시고 패키지 할 때 뭐 내 의견만 넣는 게 아니라 실제 현지인들의 의견과 현지 유통 그런 소비자들의 의견들을 반영해가지고 만드셔서 접근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베트남 식품 시장에서 성공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끝으로 오늘 저의 그 짧은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교훈적인 얘기네요. 그래서 뭐 아이고야. 그건 없죠. 뭐 이런 것 자체가 뭐 사실 너무 맞는 얘기를 한 거라서 이게 뭐 그럼요. 이게 뭐 그렇게 뭐 이게 뭐 첨언을 하고 논쟁거리가 있고 뭐 사실 이런 거랑 아무 관계가 없고 사실 너무 맞는 얘기를 했고 이 친구가.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그 허술한 게 많긴 해요. 아직까지 베트남이 좀 허술하고 유통 쪽은. 그래서 이제 뭐 조금만 더 신중하게 무언가를 좀 준비해서 오시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건강식품 이런 거는 한국 제품이 좋긴 해요. 근데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순 유통만 하지 말고 브랜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사실은 그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예를 들어 공장이 없고 브랜드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에서 잘 되는 물건을 그냥 떼서 팔면 잘 되지 않겠냐라는 저게 좀 간단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사실 좀 계시긴 한데 그것도 너무 위험하고 왜냐면은 그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화장품이라든지 제품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도대체 무슨 로직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도 싸게 팔아요. 베트남 화장품 제품들 같은 경우 예시를 들면 그게 뭐냐면 이제 조금 돈 냄새가 난다 싶고 괜찮고 잘 팔리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베트남 애들도 이제 돈을 들고 가서 이제 여기서 뭐 박스 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 컨테이너 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좀 영세한 사람들이 접근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물건을 받아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걸로 해서 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자료가 아니라서 뭐 길게 얘기를 못 하겠네요. 서울대 가는 방법은 깔끔합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예습복 실제해가지고 여기 네. 담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하면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내용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시고 그렇죠. 아까 이프로가 얘기한 대로 그 뭐 저 믿을 만한 파트너 필요하면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뭐 이런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라 그냥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그 뭐 도움 닿는 선에서는 또 도움도 드릴 수 있고 하니까요. 연락을 주셔라. 그 당신 딱 그 뭐냐 이제 그 이제 발표를 하면서 지금 연락을 주세요라고 저는 너무 많이 느꼈어요. 믿을 만한 파트너 보시니까. 이제 제가 더 연락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런 그 뭐 건강식품 파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서 빵집을 내고 싶은데 빵은 모르겠고 돈은 많이 있다 그런 게 더 좋습니다. 더. 그럼 좋습니다. 항상.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고요. 끝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